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아빠 말처럼 우리 가족 전부 이민 가면 그만이야. 어디서 양육권으로 니들이 협박질이니?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은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죠. 저 또한 이를 느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언니 이야기인데요. 매사에 성실히 임하고 열심히 살아갔지만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아야 했던 사연이죠. 법을 교묘히 이용하는 머리가 아픈 사람들이 꽤 있네요.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하늘은 견딜 수 있는 시련만을 준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몰상식한 집안과 엮여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그 과정에서 사랑스러운 아이 또한 얻을 수 있었거든요. 지금부터 저희 가족들이 겪었던 그 시련에 대해 털어놓고자 합니다. 우리 아들 인생 망친 값으로 카페 하나는 너무 작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그것도 당신네들 잘못으로 날려먹었는데 보상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장사는 이제 지긋지긋하니까 원룸 건물이나 하나 알아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현재 서울에서 거주 중인 30대 여성입니다. 언니는 어릴 적부터 예쁘장한 미모를 타고난 데다가 공부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달리 부모님의 기대를 듬뿍 받고 자란 아이였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홀대당했던 건 아니에요. 똑같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조금 결이 다르다고 해야 할까요? 저 같은 경우엔 어디로 튈지 몰라 부모님의 속을 썩이면서도 키우는 재미가 있었다고 해요. 반면에 언니는 부모님의 바람대로 올곧게 자라온 스타일이었죠. 아무튼 둘의 성격이 반대이다 보니 오히려 부딪히는 것도 없어서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유년 시절에도 그 누구보다 사이좋은 자매였죠. 그러나 마냥 행복한 일만 반복되진 않더군요. 고3이었던 언니는 수능날 컨디션 난조로 인해 평소 실력보다 훨씬 못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본인 자신이 가장 고통스러웠을 테죠. 방문 밖으로 들리는 울음소리에 저희 가족들 모두 숨죽여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언니는 외유내강 타입이라 금세 일어나더군요. 곧바로 재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가족들 모두 응원해 주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집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었거든요. 의사 아버지를 둔 덕분에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니의 재수 지원 또한 어렵지 않았어요. 재수학원 근처에 오피스텔을 구해 본격적으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수능날, 다행히 예전처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고 그렇게 바라던 약대에도 합격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늘도 시샘한 것인지 언니가 행복해지려고 하니 불행한 일을 또 가져다 주더군요. 다름 아닌 언니의 임신 소식이었습니다. 합격을 축하하고 약 2달쯤 지난 때였을까요? 두 눈이 퉁퉁 부은 언니는 아무 말 없이 식탁 위에 임신 테스트기를 올려두었어요. 두 줄이 그어진 테스트기는 누가 봐도 임신임이 확실했죠. 당시 어머니는 거의 졸도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누구보다 올바르게 자랐던 언니였기에 충격 또한 2배였죠. 대체 어쩌다 그랬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임신이라니. 언니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만 뚝뚝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곤 훌쩍거리며 하나둘씩 이야기를 꺼내놓더군요. 여중여고를 나와 남자라곤 관심도 없었던 언니는 재수학원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동갑내기에다 선한 얼굴과 웃음으로 말을 걸어오기에 몇 번 대꾸해준 게 전부였대요. 그런데 그게 인연이 되어 같이 밥을 먹고 카페를 가고 하다 보니 어느새 연인이 되었답니다. 당연히 저희 집엔 비밀로 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부모님께 들키더라도 당당하고 싶더래요. 혹시나 성적이 안 나오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연애질해서 그런 거 아니냐며 혼날까봐 일부러 더 이악 물고 공부했대요. 그래서 약대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답니다. 사랑과 공부 2마리의 토끼를 모두 다 잡았다고 생각했다나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 긴장해오던 마음이 풀려서 그랬는지 남자친구와 함께 밤을 보내게 된 거죠. 한 번의 선택이 이렇게 큰 결과를 낳게 될 줄은 언니도 그 남자친구도 몰랐던 모양입니다. 모든 사정을 듣게 된 어머니는 아이고 아이고 하는 소리만 질러댔고 아버지는 두 눈을 꼭 감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리저리 누나를 돌리며 눈치만 보고 있었죠. 엄마, 아빠, 나 정말 고민 많이 하고 결정했어. 이 아이 낳을 거야. 그리고 결혼도 할 거고 대학도 다닐 거야.
내가 만들어낸 결과니까 내가 다 책임질게. 그리고 불효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말을 끝마친 언니는 입술을 꽉 깨물곤 어린아이로 돌아간 것처럼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그 모습에 저 또한 울음이 터졌고 온 집안에 바다 짠내가 풍길 정도였죠. 전 사실 부모님이 결사반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먼저 그 자식 얼굴이나 보게 집으로 데려와 봐라 하시는 거 있죠? 그렇게 언니를 임신시킨 사람과 만나는 자리가 생겼습니다. 당시 저도 여고를 다니고 있던 중이었고 연애 한번 해본 적 없었기에 남자 보는 눈 또한 없다시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니의 남자친구는 굉장히 근사하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포마드로 넘긴 머리에서 어른 남자의 모습이 느껴졌거든요. 그렇지만 진짜 어른인 부모님의 눈에는 성에 찰림 안무했죠. 그 남자는 어른들에게 잘 보이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고 제게도 친절한 미소와 함께 다정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러니 100점짜리는 아니더라도 50점쯤은 되려나 싶었어요. 하지만 식사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어나갈수록 부모님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재수에 성공한 것은 언니뿐이었거든요. 언니 남자친구는 이번 수능에도 미끄러져 삼수를 준비할 생각이랍니다. 게다가 목표 대학이 낮은 걸 보면 언니만큼 성적이 뛰어난 사람도 아닌 듯 보였어요. 이윽고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는 질문이 던져지자 그는 손수건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을 톡톡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소일거리 아르바이트 하고 계세요. 친한 지인이 쇼핑몰을 하셔가지고 택배 포장이나 제품 분류에 손이 모자랄 때 불러주시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는 회사원이십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회사명까지 묻자 먼저 언니가 나서서 저지했어요. 그리곤 뭐 그런 것까지 묻냐면서 애써 웃으며 다른 말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안 그래도 임신 소식으로 만나는 자리인 만큼 마이너스 100점에서 시작했을 터였는데 점차 더 점수가 깎이는 게 보였죠. 이후 만남이 마무리되고 가족끼리 집에서 모였을 땐 정막만이 맴돌았습니다. 부모님은 나지막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의사를 표현했어요. 언니도 그 반응을 예상치 못한 건 아니었는지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어머니는 진짜 사랑하느냐고 물었고 언니는 망설이지 않고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허여하는 한숨소리가 집안을 가득 맴돌았죠. 사실 부모님도 정답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미 아이가 생긴 이상 결혼은 불가피하다는 것을요. 게다가 저희 집안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라 아이를 지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승낙이 떨어지기까지는 꽤 오랜 시일이 소요됐어요. 그동안 언니의 남자친구는 부모님의 마음을 설득하기 위해 수시로 집 앞을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백합 꽃다발을 들고 오기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양주를 들고 오기도 했죠. 결국 승낙이 떨어지고 나서는 상견례와 결혼식까지 단번에 이어졌습니다. 상대편 부모는 결혼 사실에 엄청 신이 난 듯 보였어요. 아버지의 병원 위치를 물어보는 모습에선 어쩐지 노골적인 관심이 느껴져서 조금 거부감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도 마냥 결혼을 지지해주는 것은 아니었어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었거든요. 사돈댁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도 혼인신고는 아이 출산 후 출생신고와 같이 했으면 합니다. 상대 부모도 이미 이야기를 들은 상태인지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그리곤 신중하다고 해서 나쁠 건 없지만 그래도 조금 섭섭하다는 말을 덧붙였어요. 어머니는 애써 웃어 보이며 딸 가진 부모 마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로 더 이상의 잡음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마무리했습니다. 결혼식은 양가 가족들 및 친척들로만 이뤄진 스몰 웨딩으로 진행되었어요. 상대편은 이마저도 탐탁지 않아 보였지만 결혼식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기에 군말 없이 저희 집안 의견대로 할 수밖에 없었죠. 더군다나 배가 부르기 전에 빨리 결혼식을 치러야 했던 터라 날짜부터 시작해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신혼집을 마련하고 가구를 사고 사진을 찍고 하다 보니 어느새 결혼식 날이 밝았더군요.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모든 웨딩 절차가 신기하고 재밌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당일에도 혼자 사진 찍으며 즐거워했던 기억이 나네요. 철없는 저와 달리 부모님과 언니는 사뭇 심각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 신랑이 전화를 안 받는다는 겁니다. 같이 메이크업과 헤어를 받기로 예약한 숍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오질 않고 연락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돈댁에 전화했더니 어제 술 마시고 들어와서 늦잠을 잤다는 거예요. 사돈은 본인이 직접 메이크업해서 데려갈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언니의 표정은 걱정으로 뒤덮여 있었으나 부모님은 싸늘한 얼굴이었죠.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 사이에선 대체 결혼식에 늦잠 자는 건 무슨 정신머리며 부모는 깨우지도 않고 내버려뒀단 말인가 하는 온갖 말들이 오갔어요. 그 사이에 낀 언니의 얼굴이 점차 울상이 되어가자 부모님은 입을 닫고 그냥 기다리자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어찌됐든 예정된 결혼식은 치러야 하니까요. 그렇게 인내의 시간이 지나 사돈댁이 먼저 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는 얼른 달려가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아니, 신랑이 이렇게 늦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지금 같이 오신 거 맞죠? 사돈 어르신은 어머니의 물음에 난감하다는 듯 눈을 피했습니다. 그러더니 본인들도 연락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직접 깨워서 메이크업하고 데려오신다면서요 했더니 선의의 거짓말이었대요. 실제로는 어제 결혼 전 마지막 술자리라며 나가더니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답니다.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이때 쓰는 게 맞나요? 그리고 결혼 전날 외박하면서까지 술을 마신다는 것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날은 어른들 사이에서 정말 많은 고성이 오갔어요. 때문에 결혼식은 난장판이 되었지만 신랑은 끝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불렀던 친척들은 위로의 말과 동정의 눈빛만 남긴 채 떠났죠. 그렇게 텅 빈 예식홀에서 저희 가족은 허망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수치심에 물든 부모님의 얼굴과 울분을 터뜨리는 언니의 눈물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네요. 그런데 이 충격 속에서 가장 먼저 정신 차린 건 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위대하다고들 하잖아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 때문인지 언니는 이런 남자랑은 절대 같이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결혼은 없던 일로 돌아갔어요. 사실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니 파혼이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상대 부모는 파혼할 이유가 안 된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마지막이라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았던 모양인데 어쩌다 한 번 있는 실수라는 거예요. 그걸 꼬투리 잡아서 파혼한다니 말이냐 되냐입니다. 게다가 언니 남자친구는 헤어짐을 통보받은 이후 주야장천 저희 집 앞을 찾아왔어요. 죄송하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말을 늘어놓았죠. 하루는 화가 난 언니가 집 앞으로 나가 소리쳤습니다. 그만 좀 찾아와. 죄송이고 뭐고 우리 끝났다고. 이해 못해? 지금 이 행동이 더 날 괴롭히는 거란 거 모르는 거야? 제발 좀 찾아오지 말라고. 울면서 소리치는 언니를 붙잡으며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달라고 비는데 그 모습을 보는 저조차도 지치더군요. 결국 경찰에 신고하네 마네라는 말이 나온 뒤에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말이 통하나 싶었는데 저희가 너무 착하게만 봤던 모양이에요. 다음엔 본인 엄마와 함께 찾아온 거 있죠. 그리고선 하는 말이 파혼은 파혼이고 아이 양육권은 양육권이랍니다. 본인들은 양육권 포기 못한다며 소송까지 진행하자고 큰소리 떵떵 치는 거예요. 부모님은 그쪽에서 저희 애한테 위자료 줘야 할 판이라고 했지만 그런 말로 지레 겁먹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고개 숙이며 계속 빌기만 하던 언니 남친도 본인 엄마 옆에 있으니 어깨를 펴고선 아버지께 대들기까지 하더군요. 결국 법적으로 해결하자며 소리치고 쫓아냈습니다. 잔뜩 흥분한 아버지는 아는 변호사를 만나러 가네 마네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언니가 배를 부여잡고 숨을 헉헉댔어요.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다며 눈물을 흘려서 가족들 모두 패닉인 상태였죠. 허겁지겁 언니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더니 절대 안정이 필요하단 말을 들었습니다. 초산인데다 산모 몸도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셔야 해요. 혹시 최근에 충격받을 만한 일이 있었나요? 의사의 물음에 가족들은 섣불리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간 있었던 모든 일들이 언니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을 테니까요. 당시 언니를 향한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당장 벌어진 일들에 대해 분노하기에 급급해 언니의 건강과 뱃속의 아이에 대한 생각을 잠깐 잊었거든요. 특히 언니는 워낙 가냘픈 데다가 여리여리해서 작은 충격에도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폭풍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굳건함을 지켰던 아버지는 쇠약해진 언니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그때 아버지의 눈물을 처음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족의 행복을 우선시하던 아버지였기에 고통이 더 크셨던 모양이었죠. 저는 그 당시 평화롭던 우리 가정을 깨뜨린 상대편 부모와 남자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든 벌을 주고 싶었지만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쓰러지듯 잠든 언니의 모습을 보니 그것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고소하자 경찰에 신고하자고 하기엔 법적으로 따져야 하는 부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고소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모든 일을 해결해 주진 않아요. 매번 반박하는 상대편의 허무맹랑한 소리에 또다시 반박해야 하는 엄청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것도 한두 달 만에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 아픈 언니를 두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잠든 언니를 한참 쓰다듬던 어머니는 거실로 나와 저와 아버지를 불렀어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 같아선 그 집안 찢어버리고 밟아버리고 싶어 미치겠지만 애가 다른 병도 아니고 스트레스 때문에 쓰러져 누워있는 걸 보니 그것도 못하겠어. 소송 진행한다 해도 결과 나오기까지 한참을 더 고통받아야 할 텐데 여보 어찌하면 돼요? 어렸던 저는 그때 어머니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언니 전 남자친구를 집에서 쫓아낸 후 상대편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왔었답니다. 알 거 다 아는 사이에 괜히 질질 끌 필요 없이 본론만 말하겠다면서요. 본인도 자기의 잘못인 거 어느 정도는 인정한답니다. 그래서 원한다면 양육권을 포기할 수도 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도 변호사 만나서 많이 상담해봤지만 결국 결혼식 날 늦잠 잔 게 정당한 사유이냐 아니냐의 싸움이랍니다. 어느 누구는 정당하다 하지만 어느 누구는 과한 처사라고 할 법한 사안이라네요. 그래서 결론은 법정 싸움으로 진행하게 되면 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답니다. 그 말을 끝으로 덧붙이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거의 파산 직전입니다. 그럼 우리 집안 수입 자체가 아예 사라지는 거예요. 전 이 말을 왜 하는 건지 당시엔 이해하지 못했으나 부모님은 듣자마자 바로 그 의도를 파악하셨다고 해요. 노골적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바라는 말이었죠. 부모님은 처음에 그 전화를 받았을 땐 노발대발하며 화내고 끊었었는데 막상 쓰러져 있는 언니를 보니 어머니의 마음이 약해진 겁니다. 소송하면서 내내 스트레스 받다가 언니나 아이나 누구 하나 잘못되면 그 죄책감에 어떻게 살아가겠냐면서요. 하지만 아빠는 극구 반대하셨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오히려 우리가 위자료를 받아야 할 판에 그런 머리가 아픈 사람들에게 끌려가지 않겠다면서요. 아빠는 더 이상 의논할 가치도 없다면서 그들에게 통보했습니다. 단 1원도 못 준다고요. 그러자 그 남자 엄마는 발악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요. 어디 갈 때까지 가봅시다. 나 이러고 못 살아요. 내 바깥 사돈 병원 가서 다 소문내고 깽판 놀 거니까 그리 알아요. 며느리 대학까지 찾아가서 동네방네 소문낼 테니까 어디 혼사길 막혀보라고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엄마는 그 소리를 듣고 거진 기절 일보 직전이었고 아빠도 얼굴이 빨개진 상태로 분노만 표출하셨습니다.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도 그들이 무슨 일을 벌인 게 아니라서 뾰족한 방법이 있을 리 만무했고요.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가 지나가 기세등등한 그들이 저희 집에 찾아와 최종 지원을 해왔어요. 양육권 포기할 테니 1억을 지원해달란 소리였죠. 그 돈만 주면 입 꾹 닫고 조용히 지내겠다고요. 우리도 조용히 지나가고 싶어서 양보하는 거예요. 더 이상 협상은 없으니 그만 이렇게 끝내죠. 모두의 시선이 아빠에게로 향한 찰나 정말로 의외의 말을 내뱉으셨어요. 니들 전부 이민 갈 준비해라. 내 한국에서 기러기 아빠 할 테니까 니들 전부 이민 가. 당신도 다. 어디서 감히 수작질이야, 어? 소문내봐. 내 딸 유학 보낸 그만이고 내 병원 옮기면 그만이야. 어디서 뭐가래 똥만 든 것들이 협박이야. 아빠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모두가 입을 떡 벌리고 10초간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엄마는 훌쩍훌쩍 울고 있었죠. 그러자 남친 엄마가 당황한 듯 했던 말을 또 했습니다. 아니, 사돈 제 말 못 들었어요? 다 소문낸다고요. 어디? 아빠는 말을 끊고 마지막 제안을 하셨습니다. 양육권 우리한테 주고 입 다무신다는 내용 증명하면 2천 줄이라. 1,000만 원은 그쪽 사정이 안 좋은 점 고려한 겁니다.
결혼에 이것저것 들어간 비용하고 예약 취소로 인한 손실 비용이요. 그리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소송 비용이라 칩시다. 내 할 말은 이것뿐이니 알아서 하소. 아니면 나도 죽기 살기로 할 테니까 당장 꺼지세요. 아빠는 엄마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쿵 문을 잠그셨고 그들은 막말을 내뱉었으나 제 손에 끌려 현관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여러 가지 말이 오고 갔지만 결론은 아빠가 제시한 걸로 일단락되었습니다. 다들 한자리 모여 변호사 사무실에서 양육권 포기각서를 받아낼 수 있었고 그렇게 마무리되었죠. 아빠는 빨리 일을 마무리하고 언니가 새 인생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죠. 소송에 항소에 몇 년간 정신이 피폐해지는 걸 극도로 경계하셨으니까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내용 증명할 당시엔 그쪽 부모 둘 다 실실 웃으며 고맙다고 인사하는데 역겹더랍니다. 양육권을 포기하면서 받은 2,000만 원이 뭐가 그리 좋은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 이후에는 줄기차게 오던 전화도 뚝 끊기고 언니 인생에 등장한 적 없는 사람들처럼 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속 편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부모님도 오히려 지금 이런 일이 터진 게 다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그들은 그 2,000만 원을 보태 무슨 카페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지나고 나서야 하는 말이지만 나중에 결혼하고 애 낳고 잘 살다가 본색 드러내면 더 골치 아파.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파혼으로 끝난 게 천만 다행이지 않니? 언니는 엄마의 말에 수긍하면서도 여전히 기죽은 모습이 역력했어요. 부모님께 불효했다는 사실과 더불어 본인이 선택한 남자가 망나니 같은 사람이었던 점에 적잖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부모님은 오히려 본인들 잘못이라며 언니를 위로했어요. 부모로서 이성 문제에 대한 코칭도 중요한데 신경 쓰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공부밖에 할 줄 몰랐던 언니였기에 어떤 남자를 조심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걸 알리 만무했죠. 때문에 이성 문제에 있어서 순진하고 순수했던 언니가 그 남자의 타깃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 저희 집안은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졌어요. 언니는 약대 입학하자마자 휴학을 했고 출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땐 온 가족이 함께 눈물을 터뜨릴 만큼의 감동이 느껴졌어요. 아이의 발이 제 엄지손가락만한 사이즈였는데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던지 볼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건강한 딸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은 하연이라고 지어주었어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단숨에 우리 가족의 보물로 자리매김했죠. 언니는 조카를 낳고 금방 몸을 추스른 뒤 바로 복학 준비에 바빴습니다. 1년은 충분히 쉬라고 했지만 아이를 낳고 나니 더 열심히 살아야겠대요. 그땐 정말 엄마 같은 모습이 느껴지더군요. 이후 언니는 열심히 학교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동안 저와 어머니가 조카를 많이 돌봐주었죠. 자연스레 집안에는 웃음꽃이 가득 차올랐고 행복한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윤이가 오늘은 내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싱긋 웃더라니까. 너무 사랑스러워 미치겠어. 우리 집 복덩이 안 나면 어쩔 뻔했나 몰라. 조카가 자라면서 저도 성인이 됐고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언니처럼 공부에 재능이 있진 않았기에 전공을 살려 예체능 쪽으로 진학했죠. 그렇게 학교 생활을 몇 년간 하다가 해외로 유학도 다녀왔습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언니는 무사히 약대를 졸업할 수 있었고 이후 약국을 오픈하게 됐어요. 그때 조카는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죠. 언니네 약국 근방의 병원들은 대부분 아버지와 친분이 있는 의사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한결 더 편하게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20대 후반의 나이에 복학했고 열심히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온 언니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엉엉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이유를 물었더니 전 남자친구가 약국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무슨 해코지를 하는 건 아니었지만 약국 열었단 소식 듣고 한번 찾아왔다며 인사를 건넸답니다. 그 얼굴을 보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고 부들부들 떨리더래요. 반질반질한 얼굴로 잘 지내나 봐? 하는 그 모습이 잊히질 않는답니다. 그러면서 혹시 하연이한테 해코지하면 어쩌나 매일 찾아오면 어쩌나 걱정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언니에겐 그때 그 당시의 사건이 엄청난 트라우마로 남은 듯 싶었습니다. 실제로 그 사건 후로도 많은 남자들의 대시가 있었지만 언닌 눈길 한번 안 줬었거든요.
남자라면 이제 지긋지긋하다며 고개를 젓던 언니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트라우마를 준 주인공이 나타났으니 얼마나 괴로운 심정이었을까요? 저는 언니를 꼭 끌어안아주고 다독였습니다. 그리곤 그 자식이 언니나 하연이 우리 가족한테 그 어떤 피해도 못 끼치게끔 막아줄 거라고 했죠. 부모님께서도 이 사실을 듣고 크게 분노했으나 어떤 막말이나 험한 말이 오간 게 아니어서 대처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CCTV를 더 달아두거나 다음에 또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하는 것뿐이었죠. 알았어. 나도 더 강해질게. 다시 찾아오면 꼭 경찰에 신고하고 당당하게 대할 거야. 하지만 이런 언니의 굳은 다짐이 무너지는 일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일주일도 채 지나기 전에 술에 만취한 전 남자친구가 찾아온 것이었죠. 그리곤 약국안에 주저앉아 내 인생 망쳐놓고 넌 이렇게 잘 사는 게 말이 되냐며 행패 부렸다고 합니다. 언니는 그 즉시 경찰에 신고한 후 제게도 연락했어요. 저는 그 전화를 받은 즉시 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약국과 집 사이의 거리는 차로 10분 내외였기에 금방 도착할 수 있었죠. 때마침 경찰차도 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두 분이 와 계셨는데 한 분은 아버지 또래로 보였고 한 분은 제 또래로 보였습니다. 아는 사이냐고 물으시기에 대략적인 상황 설명만 해드렸어요. 두 분은 여기서 행패 부리시면 안 된다며 언니 남자친구를 끌고 나갔습니다. 문 밖으로 끌려 나온 그 남자는 횡설수설하면서 경찰에게 잡힌 팔을 빼냈고 휘청거리는 몸으로 택시를 잡고 떠났어요. 그때 당시 거의 7, 8년 만에 보는 모습이었는데 인상이 많이 바뀐 게 느껴졌습니다. 경찰들은 저 사람이 자주 이러냐고 여쭤보셨고 이번이 두 번째이긴 한데 망난이나 다름없다며 울분을 토했어요. 대략적인 이야기를 들은 두 분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혹시나 다음에도 또 찾아오면 바로 신고하라고 알려주셨죠. 이대로 넘어가면 분명히 또 찾아올 게 뻔했기에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그쪽 부모들이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카페를 건너 수소문해 잔뜩 화가 난 어머니와 함께 그때 그들이 차렸던 카페로 찾아갔습니다. 그 카페가 차려진 동네는 우리 가족이 아무리 만취해도 절대 찾아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진저리 치며 손끝 발끝도 닿기 싫어하는 곳에 직접 들어가려니 기분이 이상하더군요. 카페에 도착한 저와 어머니는 곧바로 사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낯선 이가 본인이 사장이라며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다가 혹시 인수받으신 거냐 물었습니다. 네, 한 1년 전쯤에 인수했어요. 그 전에 하시던 분들은 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서 양도하셨어요. 이후로 연락해본 적은 없어서 소식은 모르겠네요. 카페를 양도했을 줄은 몰랐기에 몹시 당황스러웠어요.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 연락처는 기억에 남지도 않은 상태였죠.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양도받은 사장님은 그 연락처 알게 되면 본인한테도 말 좀 해달랍니다. 양도받고 나니 천장에 물이 새질 않나 하수구 공사도 잘못돼서 물이 막히질 않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래요. 나쁜 인성은 어딜 가나 그대로인지 저희 말고 다른 피해자도 만든 모양이더군요. 알겠다고 답변을 드린 뒤 그날은 허탕치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양육권 문제로 소동이 일어난 후엔 가족들 모두 번호를 바꾼 터라 그쪽에서도 연락할 방법이 없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답답한 건 매한 가지였는지 바로 다음날 그 남자의 엄마가 약국에 찾아왔어요. 당시 휴강인 날이라 저도 약국에 있었던 상태였기에 다행이었죠. 얼굴을 보니 끼리끼리라고 그 엄마의 인상도 꽤나 더러워져 있더군요. 전 언니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았기에 그 여자를 밖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할 말 있으면 여기서 하시라고 했죠. 그랬더니 콧방귀를 끼면서 우리 애가 술 마시고 전 부인이 생각나서 찾아온 모양인데 경찰까지 부르는 건 너무한 처사지 않냐고 따지는 겁니다. 전 말씀하시려면 똑바로 하라며 결혼도 안 했는데 전 부인은 무슨 전 부인이냐고 말했습니다. 여자는 절 아래 위로 훑더니 아가씨 못 본 새 많이 자랐네 하며 비웃더군요. 그리곤 쪽지 한 장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그곳엔 본인 연락처가 나와 있었어요. 저나 언니와는 할 말 없고 그쪽 부모님이랑 어른끼리 해야 할 말이니 연락처를 전해달랍니다. 그리곤 제 어깨를 토닥이며 한마디 하더군요. 그리고 아가씨,
어른한테 그렇게 눈부라리면서 싹수 없이 굴면 좋은 데 시집 못 가요. 어찌나 어처구니가 없던지 입 밖에 튀어나오려는 험한 말을 꾹 눌러 삼켜야만 했습니다. 어른끼리의 대화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겠더군요. 분명 또 돈을 요구하려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양육권 포기까지 한 마당에 더 협박할 게 있나 싶었어요. 연락처가 적힌 쪽지를 받은 부모님 또한 저와 같이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것에 지친 저희는 혹시나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순 없을까 싶어서 자세히 찾아보았어요. 그런데 가정 내 거친 행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혼인신고가 된 것도 아니어서 그저 남과 다름없었습니다. 게다가 당장은 크게 받은 피해가 없어서 접근 금지 요청이 거절될 게 뻔하다고 하더군요. 결국 해결 방법은 건네받은 연락처로 다시 언니 주변에 나타난 이유가 뭔지, 그 목적이 뭔지 물어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심약한 언니와 어머니를 대신해 아버지가 나서서 연락을 취했어요. 전화를 걸었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받기에 스피커폰으로 켜두고 다 같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인사말 하나 없이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갑자기 우리 딸아이 앞에 나타난 이유가 뭐냐는 것이었죠. 상대 엄마는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당시 양육권 포기만 약속했지 않나요? 서로 얼굴 보는 것도 금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잘못했나요? 아버지는 혈압 오른다는 듯 목덜미를 부여잡곤 말싸움할 생각 없으니 바로 본론부터 말하라고 닥달했습니다. 그 여잔 잠깐 생각하는 듯 하다가 전화로 나눌 말은 아닌 것 같고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더군요. 굳이 밖에서 얼굴 마주하고 싶진 않았습니다만 상대편의 의지가 강했습니다.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고민하던 우리는 결국 옆 동네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저희 동네 근처에서 보면 거기 지나갈 때마다 생각나서 기분 나쁠 것 같았거든요. 낮 시간대라 아버지와 언니는 출근해야 했기에 저와 어머니가 함께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른끼리 할 말이라는데 본인이 나가야 하는 거 아니냐며 걱정했어요. 저는 그렇다고 고작 그런 사람 만난다시고 병원 문을 닫을 순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유학까지 다녀오면서 온갖 사람들이랑 접해 멘탈 하나는 튼튼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오히려 아버지보다 더 조리 있게 잘 말할 자신 있다며 당당하게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약속된 날짜와 시간에 맞춰 도착하니 상대편 엄마도 본인 아들과 함께 나왔더군요. 그런데 저희를 보며 며느리는 왜 안 데려오고 아가씨만 데려왔냐고 묻는 거 있죠. 저는 결국 못 참고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저기요, 전부터 계속 며느리니 전부인이니 거슬리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혼한 적 없으니 남입니다. 그렇게 부르지 말아주세요. 기분 나쁘네요. 이번엔 옆에 저희 어머니가 있어서 그런지 더 토달지 않고 커피를 주문하더군요.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있으니 저쪽 집안도 참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기죽은 모습 하나 없이 당당하게 앉아 쳐다보는 게 저라면 절대 못할 것 같았거든요. 정막만이 흐르고 있던 와중 먼저 상대편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조금 긴 이야기일지 모르나 꼭 아셔야 할 문제니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하겠답니다. 상대편 엄마는 7, 8년 전에 대과거로 돌아가 그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언니의 남자친구는 파혼 이후 삼수에 도전했지만 그마저도 결과가 좋지 않았답니다. 결국 평소 생각하던 대학보다 더 아래 단계인 곳으로 입학하게 됐대요. 게다가 진학한 학교에선 과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군입대를 결심했답니다. 그런데 군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니 다시 학교를 다니기가 싫더래요. 본인 생각엔 장사가 체질인 듯하여 대출받아 고깃집 장사를 시작했답니다. 왜인진 모르겠으나 생각보다 매출이 좋아서 몇 년간은 호화롭게 잘 살았다네요. 그때 고깃집 아르바이트생이었던 한 여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답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땐 내가 왜 이 사람의 일대기를 들어주고 있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이야기가 더 흥미롭더군요. 그 아르바이트생과 결혼했다는 소식이었죠. 그러나 남자친구의 엄마는 여자 쪽 집안이 마음에 들지 않아 결혼시키고 싶지 않았답니다. 자신들 주제도 모르고 집안 이야기를 꺼내는 걸 보니 참 우습더군요. 아무튼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하도 애들끼리 사랑한답시고 우겨대니 결혼시키게 됐답니다. 여기까지 들은 후엔 제가 한마디 거들었어요. 그 결혼식 때는 지각 안 하셨나요?
순수 궁금증에 의한 질문이었는데 상당히 예민한 부분을 건드렸는지 남자친구 얼굴이 일그러지더군요. 왜 그러냐는 듯이 쳐다봤더니 한숨을 내쉬며 지각 안 했다고 답해주는 거 있죠? 그 순간 웃음이 터져나올 뻔했습니다. 아무튼 그 결혼을 이후로 본인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했대요. 잘 되던 고깃집은 옆에 경쟁 업체가 들어서면서 쫄딱 망했답니다. 초기 자본을 대출받아 시작했다 보니 매달 나가는 이자만 해도 감당이 안 될 지경이었대요. 그래서 매번 부부싸움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던 와중 남자의 동창으로부터 언니와 결혼까지 갔었던 사연을 듣게 됐대요. 당시 아내에겐 저희 언니의 존재와 결혼할 뻔했다는 것, 그리고 아이가 있다는 것까지 모두 숨겼었다고 합니다. 모든 걸 알게 된 여자는 이건 사기 결혼이나 다름없다면서 혼인 무효 소송을 시작했대요. 그때가 결혼한 지 1년이 됐을 무렵이라는데 그 한 해 동안 다사다난한 일을 겪은 셈이죠. 아이까지 있는 과거를 숨긴 것이니 소송에서도 당연히 패소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게다가 시부모가 다 같이 짜고 친 거짓말이었기에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불해야 했대요. 이미 고깃집이 망해서 대출금 갚기에도 빠듯했고 그쪽 부모도 모아놓은 돈 하나 없었기에 그쯤 카페를 양도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론은 저의 잘못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왜 그런 결론이 나오는지 모르겠으나 본인 아들 결혼을 망가뜨린 건 저희 집안 잘못도 50% 차지한다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이유로 파혼 안에 만회만 안 했어도 이런 일 없었을 거랍니다. 우리 아들 인생 망친 값으로 카페 하나는 너무 작단 생각 들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그것도 당신네들 잘못으로 날려먹었는데 보상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장사는 이제 지긋지긋하니까 원룸 건물이나 하나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내 금쪽 같은 손녀를 포기한 건데 양육권 포기 대가로 너무 싸네요. 상대편 엄마의 말을 듣고 나선 저도 어머니도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대체 이게 무슨 논리고 무슨 얘긴지 이해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상대편의 잘못밖에 없는데 그게 왜 저희 잘못이 되는 건지 사고방식부터가 일반 사람들과 달랐어요. 이땐 어머니가 나서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지 말라며 당신네들 때문에 입은 우리 피해는 얼만지 아냐고 따졌습니다. 그러나 따지는 것도 의미가 없었어요. 아예 대화가 안 되는 느낌 아세요? 말도 안 되는 걸 우기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정신병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죠. 자신들의 잘못은 딱 하나밖에 없대요. 결혼식 날 술에 취해 늦잠 잔 거 하나랍니다. 전 여기서 품고 있던 의구심이 커졌습니다. 예전부터 생각해오던 건데 결혼식 전날 했던 술자리가 단순한 자리는 아닐 것 같았어요. 제 절친한 친구 3명만 이 사건을 알고 있는데 다들 입을 모아 말하는 것이 총각 파티 같다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제정신이 아니더라도 결혼식에 늦잠 잔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외박까지 했다는 건 더 말이 안 된다는 이유였죠. 보통 그런 총각 파티는 여자들끼리 껴서 거하게 놀다 보니 외박은 물론이고 밤새 술 마시고 즐기느라 다음날도 정신 못 차리는 경우가 많다네요. 그동안 의심만 하고 입 밖으로 꺼내본 적은 없었지만 늦잠 잔 건 실수라는 태도에 하도 기가 차서 넌지시 말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라는 늦잠 말이에요. 결혼식 전날 있었다는 술자리 그거요. 솔직히 누가 봐도 단순한 술자리는 아니잖아요. 제 말을 들은 상대편 엄마는 펄쩍 뛰면서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단순한 술자리가 아니면 그게 뭐냐며 삿대질까지 하면서 따지는 거 있죠. 미친 듯이 날뛰는 모습을 보니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언니 전 남자친구의 학교 이름을 대며 거기 아는 선배가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죠. 그리고 이미 그 선배한테 들어서 다 알고 있다는 말을 내뱉곤 총각 파티 한답시고 여자들 불러다가 거하게 논 거 맞잖아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 학교에 아는 선배가 있는 건 사실이었지만 총각 파티 내용은 들은 적 없었어요. 그 선배와 언니 전 남자친구와의 접점이 없어서 들을 수 있는 정보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으면 좋고 아님 말자는 심보로 내질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놓은 함정에 보기 좋게 딱 걸리는 거 있죠. 둘 다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니 갑자기 어버버거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 와 진짜 맞았구나. 주변에서 하는 말들이 진짜였구나 싶은 마음에 더 추궁했습니다. 그러자 퍼뜩 정신이 들었는지 본인 아들을 감싸며 제게 다시 소리치더군요.
아니, 아가씨 이상한 소리라네. 그거 다 오해야. 우리 아들은 축하해주는 자리라서 그냥 술만 마셨어. 다른 친구들이 자기들 논다고 여자 데리고 온 것뿐이지. 우리 아들은 여자는커녕 술만 마신 게 다야. 그런데 그 말은 아들을 감싸는 게 아닌 수렁에 밀어넣는 격이었죠. 상대 엄마의 말을 들은 저희 어머니는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본인 입으로 여자와 함께하는 술자리임을 고백한 꼴이니까요. 여자들과 술 마시면서 진탕 즐기는 총각 파티로 인한 늦잠이 어떻게 실수를 할 수 있을까요? 상황이 본인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과거 얘기는 그만하자며 마무리 짓는 치졸한 면모까지 보였습니다. 그리곤 자기들이 원하는 건 양육권이 아니래요. 관심도 없고 뺏을 생각도 없으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라며 자기네들 입에 풀칠하게끔이라도 해달랍니다. 옛날에 했던 파혼 때문에 결혼을 실패하고 돈벌이 중이던 카페도 팔아넘기고 고깃집도 망해서 살 수가 없대요. 그런데 마침 언니의 약국 오픈 소식을 들으니 열이 받더란 거죠. 왜 우리의 인생만 망해야 하나 싶어서 보상받기 위해 찾아온 게 이유랍니다. 저는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논쟁해봤자 의미 없다며 어머니를 데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신네들이 하는 짓을 인터넷에 한번 올려보라고도 했죠. 100이면 100, 당신들한테 욕하지 우리한테 손가락질하는 사람 한 명 없을 거라며 몸을 돌리자 뒤에서 소리치더군요. 건물 사줄 돈 없으면 우리 애 데려다가 약국 알바생으로라도 써줘요. 그 말에 열받은 어머니가 한 소리 하려고 하시기에 말리면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거기서 더 말을 얹어봤자 들을 사람들도 아니고 해결될 일도 아니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면서 진짜 저 집안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개차반이니 아예 엮이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밤이 되어 언니와 아버지가 모두 돌아온 다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말해주었어요. 총각 파티 얘기를 듣고선 둘 다 기겁하더군요. 이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소송을 한다면 어떤 죄를 입힐 수 있나, 그게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다신 안 찾아오려나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죠. 언니는 옆에서 펑펑 울고 있고 엄마는 한숨만 푹푹 내쉬었습니다. 확실히 언니와 어머니는 심약한 타입이라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에 반해 저와 아버지는 정신적으로 좀 강인한 편이어서 돈을 또 주는 건 결사반대하는 입장이었죠. 엄마랑 언니 말이 뭔지 나도 알겠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야. 쟤네들 머리가 아파도 한참 아픈 애들이야. 언니가 어리다고 계속 협박하는 거잖아.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어. 그냥 고소해서 신고하면 그만이야. 심지어 그 주기는 더 짧아질 거야. 다음엔 1년 만에 와서 또 달라고 할 사람들인 거 알잖아. 매번 달라는 거 쥐어주면서 어떻게 살아. 난 절대 반대야. 아버지도 제 말에 공감하셨습니다. 하는 꼴 보면 체면도 죄책감도 없는 사람들인데 다음엔 더한 걸 달라고 할 수도 있다고요. 심지어 잘못은 죄다 상대방이 지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며 반드시 처벌받게 만들겠다고 안심시켰죠. 이후 어떻게든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여러 변호사들을 만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와중에도 조카를 돌봐야 해서 정신없는 하루하루가 지나갔죠. 하연이가 입학한 초등학교는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바로 앞이어서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되는 위치였어요. 그래도 초등학교 1학년인데다 딸이라서 어머니와 제가 번갈아 등하교를 도왔죠. 그날은 어머니 개인 약속이 있던 날이라 제가 오전 수업을 마치고 조카를 데려가기로 한 때였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교수님이 수업을 늦게 맞춰주시는 겁니다. 한 10분가량 늦게 맞췄을 뿐인데도 점심시간대랑 겹쳐서 차가 엄청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하게 시간을 계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 학교 시간보다 10분 정도 늦게 도착하게 됐습니다. 근처에 차를 대고 허겁지겁 가보니 교문 앞에 하연이가 서 있더군요. 오래 기다렸냐며 늦어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조카의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에 초콜릿이 쥐어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디서 났냐고 물었더니 어떤 아저씨가 줬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 순간적으로 긴장감이 맴돌았고 그 남잔 누구냐며 여기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아까 갔어. 그냥 나보고 예쁘다면서 주던데? 조카의 말을 듣자 온몸에 소름이 끼치더군요. 당장 그 초콜릿을 빼앗은 뒤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건 물 한 잔이라도 받으면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고개만 끄덕이는 하연이를 데리고 황급히 차에 태웠어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한 뒤 차문을 닫고 폰을 꺼냈습니다. 제 추측이 틀렸기만을 바라면서 번호를 찾았죠. 얼마 전 카페에서 만났을 당시 받아두었던 언니 남자친구의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걸었더니 신호음이 몇 번 가지도 않았을 때 바로 받더군요. 전 소리치듯 지금 어디냐고, 혹시 방금 하연이 만난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폰 너머로 소름 끼치는 한마디가 들려왔어요. 왜? 하연이가 아빠 만났대? 킥킥거리는 웃음이 섞인 그 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그땐 당장 조카의 안위를 걱정해야 할 만큼 위협이 느껴졌고 조금만 더 늦게 왔다면 어떻게 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저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윽박지르듯 말했습니다. 약속한 거랑 다르지 않느냐고 왜 찾아온 거냐고요. 그랬더니 태연하게 말하더군요. 본인은 정말 양육권에 관심이 없답니다. 부정도 없대요. 그러나 지난번에 카페에서 만난 후로 충분히 시간을 준 것 같은데 아무런 시그널이 없길래 까먹었나 싶어 그랬대요. 그 말의 뜻은 자기네들이 바라는 원룸 건물을 주지 않으면 하연이를 쥐고 협박하겠다는 뜻 아닌가요? 겁이 난 저는 당장 전화를 끊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뺨 위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않고 운전했어요. 그때 당시 어떤 정신머리로 운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이 바로 코앞이라 다행이었죠. 그런데 집에 도착하고 나니 어머니가 계신 게 아니겠어요. 약속 있지 않았냐 물어보니 사정이 있어 취소됐답니다. 그러면서 제 모습이 평소와 달라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저는 우선 다녀와서 말하겠다며 하연이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집을 빠져나와 근처 파출소로 가려다가 멈춰섰어요. 문득 언니네 약국에서 경찰을 불렀던 게 생각났습니다. 어차피 거기도 차로 10분 거리니까 그쪽으로 가서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출동 기록도 남아있고 예전에 대략적인 얘기를 전했으니 더 말이 잘 통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약국 근처 경찰서로 들어갔더니 마침 안면이 있는 경찰분이 계셨습니다. 저번에 언니 약국으로 오셨을 때 봤던 제 또래로 보이는 젊은 경찰관이셨죠. 그분도 절 보시더니 하며 어쩐 일이냐고 물어보시더군요. 그 순간 온갖 생각과 걱정들이 눈물과 함께 터져 흘렀습니다.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울음이 터져나와 엉엉거릴 수밖에 없었어요. 우선 이쪽으로 와서 앉으세요. 이거로 눈물부터 닦으시고요. 경찰관은 친절하게 저를 자리에 앉히고 따뜻한 녹차와 휴지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윽고 진정된 다음에 하나둘씩 모든 이야기를 꺼내놓았어요. 제 또래 경찰관을 비롯한 파출소 내부 다른 경찰분들도 모두 진지하게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이건 사안이 심각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당장 변호사부터 알아보고 소송 진행하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현재로선 어떤 범죄 행위가 없어서 구속할 명분이 없다고 해요. 하지만 아이 학교까지 찾아와서 그랬다는 건 협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보인다고 하셨죠. 다행히 제 폰은 모든 통화를 자동으로 녹음하는 기능을 켜둔 상태라 좀 전에 통화했던 기록도 남아있었습니다. 옆에서 적극적으로 조언해주던 제 또래 경찰관은 그때 출동할 당시에도 인상이 영 별로라 기억에 남았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은 술에 취하면 또 찾아오는 버릇이 있으니 주의하라고도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본인 개인폰 번호를 알려주며 혹시 변호사 알아봤을 때 증인이나 추가 진술이 필요하다면 도와주시겠다고도 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심에 여러 번 감사 인사를 전한 후 경찰서를 빠져나왔어요. 그날 저녁 모든 이야기를 전해들은 부모님은 당장 변호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연락해본 변호사들 또한 경찰분들과 유사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최대한 증거들을 모아 추진해보자고 하셨습니다. 엄마도 아빠처럼 이번에 독하게 마음을 먹으셨어요. 이번에 제대로 하자. 나도 더 이상 스트레스 받기 싫으니까 아예 깜빵 보낸다는 생각으로 소송 진행해보자. 너도 그때 도와주신다던 경찰분께 연락해서 증언 좀 부탁드려봐. 알았지? 어머님의 말씀대로 경찰분께 연락드렸더니 흔쾌히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후 비번인 날에 맞춰 약속을 잡아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출동했을 당시 봤던 모습과 상대가 얼마나 만취된 상태였고 어떤 행패를 부렸는지 세세히 증언해 주셨죠. 본인 일이 아님에도 성심성의껏 도와주시는 모습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증언을 마치고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빠져나오던 때였어요. 어느새 해가 진 시점이라 날이 어둑해져 있었는데 언니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전 남자친구가 또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신고는 이미 한 상태라고 하기에 함께 있던 경찰분과 같이 언니네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약국에 도착해서 보니 유리창은 전부 파손돼 있었고 내부 집기며 물건이며 다 부서져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두 분은 이미 와 계셨고 언니는 약국 안쪽에서 문을 잠그고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친구는 지난번보다 더 술에 만취한 상태였어요. 심지어 손에 소주병을 들고 있더군요. 그리곤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로 약국 앞에 주저앉아 소리 지르고 있었죠. 저번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패 부리고 있는 모습에 한심하단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언니에게 우리 예전에 좋았지 않느냐는 둥, 건물해주지 않을 거면 다시 자기랑 결혼하자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해대고 있었죠. 제 옆에 있던 또래 경찰분께선 인상을 팍 찡그리시곤 남자에게로 다가가 일으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냅다 바닥에 퍼즐로 눕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경찰분께 삿대질하며 넌 누군데 여기서 난리냐입니다. 당시 비번이셨고 저와 변호사 사무실을 다녀오신 터라 사복을 입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경찰인 줄 모르는 모양인지 계속 제 3자는 빠지라며 소리쳤습니다. 절 도와주신 경찰분은 한숨을 크게 내쉬곤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해 언니 남자친구를 향해 말했습니다. 나 저 여자 남자친구인데 이미 다 끝난 사이에 계속 이렇게 찾아오면 더 이상은 못 참습니다. 영업방해로 고소하기 전에 행패 그만 부리고 일어나세요. 경찰관이 약국 안에 있는 언니를 가리키며 본인이 남자친구라고 하자 그는 눈을 매섭게 뜨곤 쳐다보더군요. 그러더니 몸을 벌떡 일으켜 손에 쥔 소주병으로 경찰의 머가리를 내려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난 상황이라 주변에서도 말릴 틈이 없었어요. 그분은 머리를 쥔 채로 주저앉았고 주변의 다른 경찰들은 황급히 남자를 저지했습니다. 그리고 수갑까지 채우게 됐죠. 저는 황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경찰관의 머리는 차마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후 그분은 구급차에 실려간 뒤 머리를 꿰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친구는 소주병이라는 물건으로 그 짓을 했기 때문에 특수범행죄로 즉시 입건되었죠.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어찌나 지저분하던지 우울증이고 분노조절장애고 뭐고 온갖 병명을 들이밀었다더군요. 피해를 입은 경찰분께선 절대로 선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형사사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보니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아 2년의 실형을 받게 되었죠. 저희가 협박죄로 고소했던 것 또한 참작되어 더 큰 형벌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니 약국 파손이며 정신적 피해 보상, 그리고 무엇보다 양육권으로 인한 매월 120만 원 지급 또한 이참에 죄다 걸고 넘어졌습니다. 양육권은 별도로 5,8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어요. 그때 당시 상대 엄마로부터 왔던 전화가 기억에 남습니다.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없는 형편인 거 뻔히 알면서 위자료를 뜯어가? 나 이 돈 절대로 못 줘. 아니 안 줘. 소문 다 낼 거야. 네 딸 다신 결혼 못 해. 절대로 못 준다고 하더니 판결 불이행으로 법적 대응하니까 바로 주더군요. 변호사가 이자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바로 꼬리를 내린 것이었죠. 다만 자기들 돈이 없으니 대출을 통해 돈을 마련할 동안만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아빠는 필요 없다고 했어요. 1분이라도 늦으면 이자 팍팍 붙을 거라고 경고하셨죠. 이 소송을 계기로 언니를 포함한 조카 및 가족들에게 접근 금지 명령 또한 내릴 수 있었죠. 아참, 그리고 전에 만났던 카페 양도 받으신 사장님께도 이 사람들 연락처를 알려줬었는데 피해 금액 일부를 돌려받았다고 하시더군요. 못 받는 돈이라 여기고 살았는데 덕분에 받았다며 감사 인사를 남기셔서 괜시리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로 아직까지는 그 몰상식한 가족들에게서 연락이 오거나 하는 일은 없었어요. 아무래도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또다시 징역살이를 해야 하니 본인들도 겁이 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분할 위자료도 제때 입금하지 못해 이자는 날마다 쌓여가고 있죠. 아빠는 독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혹시나 언니 관련 이상한 소문을 내면 가만 안 둔다며 미리 변호사를 통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는 예전처럼 다시 평화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니네 약국은 친절하기로 소문이 나서 멀리서도 찾아오는 곳이 되었죠. 조카도 어느새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어요. 언니를 닮아 똘똘해서 벌써부터 공부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답니다. 저도 무사히 대학교를 졸업했고 현재는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취업 성공하는 날엔 가족들에게 비싼 밥 한 끼 쏘려고요. 그리고 그때 저희 가족을 도와준 제 또래 경찰이 제 남친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그런지 너무나 큰 배려로 저희 가족 곁을 지켜주고 있어요. 세상엔 정말 머리가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한국에서 여자로 살아가기에는 보이지 않는 제약이 아직도 존재하고요. 상황이 나쁜 게 아니겠죠. 그 팀을 비집고 들어오는 인간이길 포기한 그들이 나쁜 겁니다. 여러분은 그 상황에 좌절하지 마시고 강하게 독하게 이겨내셨음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밖에 또 다른 기막힌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